겁쟁이 사자. 도로시와 친구들은 깊은 숲속을 걸어갔다. 길은 여전히 노란 벽돌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들로 덮여 있어서 걷기가 쉽지 않았다. 새들도 밝고 탁 트인 곳을 좋아하는지 이 숲속에서 새를 찾아볼 수 없었다. 때때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야생동물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없어서 도로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토토는 알았다. 그래서 따라짓지 않고 도로시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숲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난 에메랄드 시에 가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한번 가보셨지. 아버지 말로는 오즈가 사는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아름다워지지만 위험한 곳을 지나야 하는 긴 여행이래. 하지만 난 기름통이 있는 이상 전혀 두렵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허수아비를 해칠 수는 없고 넌 이마에 착한 마녀의 입맞춤 자국이 있으니 다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토토는 어떡하지? 도로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토토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구해줄게.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그때 숲속에서 무서운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커다란 사자가 길 위로 튀어나왔다. 사자가 앞발을 한번 휙 움직였더니 허수아비가 길 위로 나뒹굴었다.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철 나무꾼을 세게 쳤다. 나무꾼도 길 위로 넘어졌지만 양철에 아무 상처도 나지 않자 사자는 깜짝 놀랐다. 적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작은 토토는 힘차게 짖으며 사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거대한 짐승은 개를 물려고 입을 벌렸다. 토토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도로시는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사자의 코를 있는 힘껏 때리며 외쳤다. 토토를 물기만 해봐. 부끄러운 줄 알아. 너처럼 큰 짐승이 불쌍한 작은 강아지를 물다니. 난 안 물었어. 사자는 도로시가 때린 코를 앞발로 비비며 말했다. 물려고 했잖아. 넌 커다란 겁쟁이일 뿐이야. 도로시가 되받아쳤다. 나도 알아. 언제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사자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난 정말 모르겠어. 그렇다면 지푸라기로 만든 불쌍한 허수아비를 때린 건 뭐지? 지푸라기로 만들었다고?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일으켜서 모양이 잡히도록 두드려주는 모습을 보며 사자가 놀라서 물었다. 당연히 지푸라기로 만들었지. 아직도 화가 난 도로시가 말했다. 그래서 허수아비가 그렇게 쉽게 나동그라졌구나. 살짝 스쳤는데 굴러 넘어져서 나도 깜짝 놀랐어. 저 사람도 집을 채운 거니? 사자가 말했다. 아니, 그는 양철로 만들어졌어.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다. 그래서 내 발톱이 뭉개질 뻔했구나. 발톱으로 양철을 긁을 때 차갑고 짜릿한 느낌이 내 등을 타고 흘렀어. 내가 아끼는 저 작은 동물은 뭐니? 사자가 말했다. 내 강아지 토토야. 도로시가 말했다. 토토는 양철로 만들어졌니? 아니면 집을 채운 거니? 사자가 물었다. 둘 다 아니야. 토토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강아지야. 도로시가 말했다. 오, 정말 흥미로운 동물이네. 지금 보니 정말 작다. 나처럼 겁쟁이 말고는 아무도 이런 작은 것을 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사자가 슬프게 말했다. 어쩌다 겁쟁이가 됐어? 도로시가 집채만큼 커다란 짐승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거 참 수수께끼야. 난 아마 그렇게 태어났나 봐. 숲속의 모든 다른 동물들은 당연히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자는 어디서나 동물의 제왕이니까. 내가 아주 크게 울면 모든 동물들이 겁을 먹고 길을 비켜주더라고. 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주 무서웠지만 내가 울부짖기만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꽁지가 빠져라 도망갔어. 만약 코끼리나 호랑이, 곰이 나를 겁주면 나도 도망갈 거야. 난 그런 겁쟁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내 울음소리를 들으면 모두 도망가. 그래서 난 당연히 그냥 가도록 놔뒀지.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짐승 왕이 겁쟁이여서는 안 돼.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나는 슬프고 불행해. 위험이 생기면 심장이 쿵쾅거리거든. 사자가 꼬리 끝으로 눈에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심장병이 있는 건지도 모르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 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기뻐해야 해. 그건 너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심장병도 없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아마 내게 심장이 없었으면 난 겁쟁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사자가 말했다. 너 뇌는 있니? 허수아비가 물었다. 있는 것 같아 본 적은 없지만. 사자가 대답했다. 난 오즈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할 거야. 내 머리는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거든.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리고 난 오즈 마법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할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리고 난 오즈 마법사에게 토토와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할 거야. 도로시도 말했다. 오즈 마법사가 내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나에게 뇌를 줄 수 있다면 용기도 줄 수 있겠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에게 심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쉬운 일이겠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준다면 그것도 할 수 있겠지. 도로시가 말했다. 괜찮다면 나도 너희를 따라갈래. 용기가 없는 내 삶은 견딜 수가 없거든. 사자가 말했다. 환영해. 내가 있으면 다른 야생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너를 보고 그렇게 쉽게 겁먹다니. 다른 동물들이 너보다 더 겁쟁이 같아. 도로시가 말했다. 정말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감해지는 건 아니야. 나 스스로 겁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넌 행복할 수가 없어. 사자가 말했다. 그들은 여행을 다시 시작했고 사자는 도로시의 옆에서 걸었다. 사자의 커다란 이빨에 물릴 뻔했던 일을 잊지 않은 토토는 처음에 새 일행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좀 편안해졌는지 겁쟁이 사자와 토토는 친구가 되었다. 그날은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한번 양철 나무꾼이 길 위를 기어가고 있던 무당벌레를 밟아서 그 작고 불쌍한 것을 죽였다. 항상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쓰는 양철 나무꾼은 이 일로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는 걸어가는 내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양철 나무꾼의 얼굴 위를 천천히 타고 흐르는 눈물은 그 턱관절을 녹슬게 했다. 도로시가 무엇을 물어보았을 때 양철 나무꾼은 턱이 완전히 녹슬어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양철 나무꾼은 아주 두려워져서 도로시에게 손짓, 발짓을 했지만 도로시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사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허수아비가 도로시의 바구니에서 기름통을 꺼내 양철 나무꾼의 턱에 기름을 칠해주었고 양철 나무꾼은 전처럼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일로 나는 걸을 때마다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 내가 또 벌레나 딱정벌레를 죽인다면 나는 분명히 또 눈물을 흘릴 거고 그러면 또 턱에 녹이 슬어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나무꾼이 말했다. 그 후로 양철 나무꾼은 길 위를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레 걸었고 작은 개미 하나도 밟지 않으려고 비켜서 걸었다. 그리고 자신이 심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절대로 잔인하거나 불친절하게 굴지 않으려고 아주 신경을 썼다.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겠지. 하지만 나처럼 심장이 없는 사람은 아주 많이 신경을 써야 해. 오즈가 나한테 심장을 주면 나도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오즈 마법사에게 가는 여행. 그들은 그날 밤 근처에 하룻밤 묵을 만한 집이 없어서 숲속
커다란 나무 아래서 야영을 했다. 나무는 이슬을 막아줄 만큼 잎이 무성했다. 양철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잔뜩 해왔고 도로시는 훌륭한 모닥불을 만들었다. 모닥불은 도로시를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운 마음도 덜어주었다. 도로시와 토토는 마지막 남은 빵을 먹었다.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원한다면 내가 숲에 가서 사슴을 잡아올게.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불에 구워서 먹으면 될 거야. 그러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거야. 사자가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 불쌍한 사슴을 죽이면 난 분명히 울 거고 내 턱은 또 녹슬 거야. 양철 나무꾼이 예언했다. 사자는 자신의 저녁거리를 찾으러 숲으로 나갔다. 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누구도 사자의 저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허수아비가 도토리 나무를 발견해서 도로시의 바구니를 가득 채워줘서 도로시는 한동안 배를 골지 않아도 되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행동이 사려깊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서툴게 도토리를 따는 모습이 매우 우스워서 웃고 말았다. 지푸라기로 채워진 손은 너무 어설프고 도토리는 너무 작아서 바구니에 담는 것만큼 떨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불 옆에 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바구니를 채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푸라기로 된 몸에 불똥이 튀어 불이 붙을까봐 아주 무서워했다. 허수아비는 불에서 멀찍이 있다가 도로시가 잠들었을 때 낙엽을 덮어주러 딱 한 번 가까이 왔다. 낙엽은 아주 따뜻하고 포근해서 도로시는 아침이 올 때까지 깊게 잠들 수 있었다. 날이 밝았다. 도로시는 졸졸거리는 작은 개울에서 세수를 하고 에메랄드 시를 향해 출발했다. 이날은 다사다난한 날이었다. 채 1시간도 걷기 전에 반대편 숲이 겨우 보일 정도로 넓은 계곡을 만났다. 가장자리로 기어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주 깊었고 바닥에는 크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았다. 길이 아주 가팔라서 계곡으로는 아무도 내려갈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들의 여행은 끝난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로시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사자는 덥수룩한 갈기가 달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우리는 날 수 없고 절벽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계곡을 뛰어넘을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해. 난 계곡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겁쟁이 사자가 거리를 가늠해 보며 말했다. 그러면 됐다. 내가 우릴 한 명씩 등에 태우고 건너가면 돼. 허수아비가 말했다. 해볼게. 누가 제일 먼저 탈래? 사자가 물었다. 내가 먼저 탈게. 내가 저 계곡을 건너지 못한다면 도로시는 죽을 거고 양철나무꾼은 바위에 끔찍하게 찌그러질 테니까. 하지만 나는 내 등에 타고만 있으면 떨어져도 다치지 않거든.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나도 떨어질까봐 무서워. 하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지 뭐. 내 등에 올라타 한번 시도해보자.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허수아비는 사자의 등에 올라탔고 사자는 절벽 가까이로 걸어가서 커다란 몸을 웅크렸다. 왜 달려와서 뛰어오르지 않니? 허수아비가 물었다. 사자들은 그런 식으로 뛰어오르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사자는 훌쩍 공중으로 날아올라 반대편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모두 사자가 쉽게 해내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허수아비가 내리고 나서 사자는 다시 반대편으로 뛰어올랐다. 도로시가 다음에 가기로 했다. 도로시는 한 손으로 토토를 팔에 안고 사자의 등에 올라타 다른 손으로 사자의 갈기를 꽉 안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공중을 날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건너왔다. 사자는 다시 건너갔고 양철나무꾼을 태우고 돌아왔다. 넓은 계곡을 건너다니느라 숨이 턱까지 찬 사자를 위해 잠시 쉬었다.
사자는 한참 뛰어다닌 커다란 강아지처럼 헐떡거렸다. 사자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었다. 건너편 숲은 매우 깊고 어둡고 음침했다. 과연 숲이 끝나 다시 밝은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두 불안해하며 조용히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 깊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그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그 소리를 듣고 사자는 이 숲에 칼리다가 산다고 알려주었다. 칼리다가 뭐야? 도로시가 물었다. 몸은 곰, 머리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이야. 내가 투투를 쉽게 죽일 수 있듯이 그들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를 둘로 찢어버릴 수 있어. 난 칼리다가 정말 무서워. 사자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겠다. 칼리다는 분명히 끔찍한 짐승일 거야. 도로시가 대답했다. 사자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들 앞에 또 다른 계곡이 나왔다. 이 계곡은 너무 깊고 넓어서 사자는 한눈에 자신이 뛰어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허수아비가 말했다. 계곡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으니까 양철나무꾼이 그 나무를 베어 저쪽 편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면 우린 나무다리를 밟고 쉽게 계곡을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남들이 내 머리에는 지푸라기 대신 뇌가 들어있는 줄 알겠는걸? 사자가 말했다. 양철나무꾼은 즉시 일을 시작했다. 날카로운 도끼로 순식간에 나무가 넘어갈 정도로 베었다. 사자가 나무에 앞발을 올려놓고 온 힘을 다해 밀었다. 그러자 커다란 나무 꼭대기가 천천히 계곡 반대편으로 넘어갔다. 그들이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서 모두 고개를 돌렸다. 몸은 곰 같고 머리는 호랑이 같은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공포에 질렸다. 칼리다다! 겁쟁이 사자가 떨면서 말했다. 빨리빨리 건너가! 허수아비가 외쳤다. 도로시가 먼저 토토를 팔에 안고 갔고 그 다음에 양철나무꾼이 그 다음에 허수아비가 건너갔다. 사자는 아주 무서웠지만 칼리다를 마주하고 서서 크고 무서운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도로시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허수아비는 털썩 주저앉았다. 무서운 짐승들도 놀라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자보다 더 크고 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챈 칼리다는 다시 앞으로 달려왔다. 사자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서 뒤돌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았다. 무서운 짐승들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사자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우린 끝났어. 칼리다가 저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릴 조각조각 낼 거야. 하지만 내 뒤에 서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저들과 싸울게. 잠깐만! 허수아비가 외쳤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하던 허수아비는 나무꾼에게 계곡에 걸쳐있는 나무 다리를 도끼로 끊어버리라고 했다. 양철 나무꾼은 당장 도끼로 나무 다리를 찢기 시작했고 두 마리의 칼리다가 거의 다 건너올 무렵 외나무 다리는 끔찍한 짐승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두 마리의 칼리다는 계곡 아래의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죽는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야. 저 짐승들이 날 너무 무섭게 해서 아직도 심장이 뛰어. 사자가 말했다. 나도 쿵쿵대는 심장이 있으면 좋겠어. 양철 나무꾼이 슬프게 말했다. 이런 일을 겪자 일행들은 어서 빨리 숲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들이 너무 빨리 걷는 바람에 도로시는 지쳐서 사자의 등을 타고 가기로 했다. 다행히 앞으로 갈수록 나무는 점점 드문드문해졌고 오후에는 넓고 물살이 센 강에 도착했다. 강 건너편의 녹색 티원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있고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그 사이로 노란 벽돌길이 보였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기뻐했다. 이리 와, 안 돼, 안 돼. 강아지가 옆에서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너지? 도로시가 물었다. 그건 쉽지. 양철 나무꾼이 뗏목을 만들어주면 쉽게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작은 나무를 잘라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허수아비는 강둑에서 맛있는 과일이 잔뜩 달린 나무를 발견했다. 하루 종일 도토리밖에 먹지 못한 도로시는 정말 기뻤다. 도로시는 잘 익은 과일로 배를 채웠다. 양철 나무꾼처럼 근면하고 지치지 않는 사람도 뗏목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뗏목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나무 아래 아득한 장소를 찾아 아침까지 잠을 잤다. 도로시는 에메랄드 시로 가서 오즈 머버사를 만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를 집으로 보내주었다. 죽음의 양귀비 꽃밭.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희망에 가득 차서 일어났다. 도로시는 강 근처에 있는 복숭아와 자두나무 열매로 공주처럼 아침 식사를 했다. 그들 뒤로 어두운 숲이 있었다. 그 숲에서 그들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앞에는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초원이 있었다. 마치 에메랄드 시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넓은 강이 아름다운 나라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양철 나무꾼이 나무를 몇 개 더 베고 나무 못으로 연결해서 뗏목이 완성되어 떠날 준비가 끝났다. 도로시는 토토를 팔에 안고 뗏목 가운데에 앉았다. 크고 무거운 겁쟁이 사자가 뗏목에 올라타자 뗏목이 흔들거렸다. 하지만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반대편에 올라타서 뗏목의 균형이 잡혔다. 허수아비는 기다란 장대를 손에 들고 강 건너편을 향해 밀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강 한가운데서 빠른 물살이 뗏목을 아래로 끌고 가 노란 벽돌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 버렸다. 게다가 강이 깊어져서 장대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이거 참 상황이 안 좋군. 만약 강 건너편에 닿지 못하면 강물은 우리를 서쪽의 사악한 마녀의 나라로 데려다 줄 거야. 마녀가 우리에게 마법을 걸어 노예로 삼겠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러면 난 뇌도 얻지 못하겠군. 허사비가 말했다. 난 용기를 얻지 못할 거야.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난 심장을 얻지 못하겠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난 절대 캔젓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우린 반드시 에메랄드시로 가야 해. 허수아비가 그 말을 하면서 기다란 장대를 힘차게 꽂았고 장대는 그만 강바닥의 진에게 푹 박혀버렸다. 그때 뗏목이 움직였고 장대를 잡고 있던 허수아비는 강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잘 가. 허수아비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다. 친구들은 그를 두고 가게 되어 매우 슬펐다. 양철 나무꾼은 울기 시작했지만 울면 턱이 녹슨다는 것을 깨닫고 도로시의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다. 허수아비에게도 참 안 된 일이었다. 도로시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군. 허수아비는 생각했다. 그때 난 옥수수 밭의 장대에 걸려서 까마귀를 겁주는 일이라도 했었는데 강 한가운데의 장대에 걸려있는 허수아비는 아무 소용도 없잖아. 다시는 뇌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 뗏목은 강 아래로 계속 흘러갔고 불쌍한 허수아비는 뒤에 남겨졌다. 사자가 말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해. 내가 수영을 해서 건너편까지 뗏목을 끌고 갈게. 내 꼬리를 꽉 잡고 있어. 사자는 물로 뛰어들었고 양철 나무꾼은 사자의 꼬리를 꽉 잡았다. 사자는 온 힘을 다해 강 건너편까지 수영하기 시작했다. 사자는 아주 힘이 셌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그들은 물살에서 빠져나왔다.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이 들고 있던 긴 장대를 가지고 뗏목을 강가까지 밀었다. 마침내 그들은 강가의 예쁜 푸른 풀밭 위에 발을 디뎠다. 모두 지쳐버렸다.
강물은 그들을 에메랄드시로 안내해주면 노란 벽돌길에 한참 떨어진 곳으로 데려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양철 나무꾼이 잔디 위에 엎드려 몸을 말리고 있는 사자에게 물었다. 우린 노란 벽돌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 도로시가 말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란 벽돌길이 나올 때까지 강을 따라 올라가는 거야. 사자가 말했다. 그들은 잠깐 쉰 다음 강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푸른 초원은 많은 꽃과 과일나무가 있고 태양이 밝게 비치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들은 불쌍한 허수아비 때문에 아주 행복할 수는 없었지만 기분이 좋아졌다. 도로시가 예쁜 꽃을 꺾기 위해 한 번 멈추긴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걸었다. 얼마 후에 양철나무꾼이 외쳤다. 와, 강 한가운데 슬프고 외롭게 장대에 꽂혀있는 허수아비가 보였다. 어떻게 해야 허수아비를 구할 수 있을까? 도로시가 물었다. 사자와 양철나무꾼은 둘 다 머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강가에 앉아서 아쉬운 듯이 허수아비를 바라보았다. 그때 황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들을 보고 강가에 내려앉았다. 너희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 거야? 황새가 물었다. 난 도로시야. 그리고 이들은 내 친구 양철나무꾼과 겁쟁이 사자야. 우린 에메랄드시로 가고 있어. 부르마. 도로시가 말했다. 여긴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이 아니야. 황새가 기다란 목을 끄고 이상한 일행들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허수아비와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야. 도로시가 말했다. 허수아비는 어디 있는데? 황새가 물었다. 저기 강 한가운데. 도로시가 대답했다. 허수아비가 너무 크고 무겁지 않다면 내가 가서 데려올게. 황새가 말했다. 허수아비는 지푸라기로 만들어져서 전혀 무겁지 않아. 그를 데려다 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도로시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럼 해볼게. 하지만 허수아비가 너무 무거우면 강에 빠뜨릴 거야. 황새가 말했다. 커다란 새는 장대에 매달린 허수아비가 있는 강 한가운데로 날아갔다. 황새는 커다란 발톱으로 허수아비의 팔을 잡고 도로시와 사자와 양철나무꾼과 토토가 앉아있는 강가로 돌아왔다. 허수아비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서 사자와 토토까지 안아주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허수아비는 기분이 좋아 걸음걸음마다 콧노래를 불렀다. 강 위에 영원히 있게 될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친절한 황새가 날 살려줬지. 내가 뇌를 얻고 나서 황새를 다시 만나면 보답을 해줄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괜찮아. 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걸 즐기거든. 이제 가야겠다. 아기들이 둥지에서 날 기다리고 있거든. 무사히 에메랄드 시에 가서 오즈에게 도움을 받길 바랄게. 그들 위해서 날고 있던 황새가 말했다. 고마워. 도로시가 대답했다. 친절한 황새는 금방 날아가 버렸다. 그들은 형형색색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카페처럼 깔려있는 길을 걸었다.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보라색의 커다란 꽃이 피어 있었고 옆으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주홍색 양귀비꽃이 잔뜩 피어 있었다. 정말 아름답지 않니? 도로시가 예쁜 꽃들의 강한 향기를 맡으며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뇌가 있었으면 저 꽃들을 더 좋아하겠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도 심장이 있었으면 저 꽃들을 사랑했을 거야. 양철나무꾼도 말했다. 난 항상 꽃을 좋아했어. 꽃은 무력하고 연약하잖아. 하지만 숲속에 있도록 예쁜 꽃은 없었어. 사자가 말했다. 커다란 주홍색 양귀비는 점점 더 많아졌고 다른 꽃들은 점점 적어졌다. 어느 순간 그들은 거대한 양귀비 들판 한가운데에 와 있었다. 양귀비 꽃이 한꺼번에 많이 피어 있으면 그 향기가 너무 강해서 향기를 들이마시는 사람들은 잠에 빠지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잠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도로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예쁜 주홍색 꽃들에게서 멀어지려 하지 않았다. 조금씩 도로시의 눈은 무거워졌고 잠깐 앉아서 잠을 자고 싶었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노란 벽돌길까지 가야 해. 양철 나무꾼이 말했고 허수아비도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시가 더 이상 걷지 못할 때까지 계속 갔다. 도로시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눈이 감겼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양귀비 꽃밭 위로 쓰러져서 잠들었다. 우리 이제 어쩌지? 양철 나무꾼이 물어보았다. 여기에 도로시를 놔두면 모두 죽을 거야. 이 꽃향기는 우리 모두를 죽일 거야. 나도 눈을 뜨고 있기 힘들어. 강아지도 벌써 잠들었어. 사자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토토도 주인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피와 살로 이루어지지 않은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강한 꽃향기에도 아무 문제 없었다. 넌 빨리 달려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양귀비 꽃밭을 벗어나. 도로시는 우리가 데리고 갈게. 만약 내가 잠들면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어.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말했다. 사자는 당장 일어나 앞으로 빠르게 달려갔고 순식간에 눈에서 멀어졌다. 우리 둘이 팔을 엮어서 의자를 만들어서 도로시를 옮기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들은 팔로 의자를 만들어 잠자는 도로시를 태우고 토토를 집어 도로시의 무릎에 올려놓고 꽃밭을 걸었다. 그들은 둘러싼 죽음의 꽃밭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은 강을 따라 올라갔고 결국 양귀비꽃 속에서 자고 있는 사자를 발견했다. 꽃향기가 너무 강해서 그처럼 커다란 짐승도 푸른 들판이 펼쳐진 꽃밭의 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결국 잠들어 버렸다. 우리가 사자를 옮길 수는 없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잖아. 그냥 사자가 영원히 잠을 자게 놔두는 수밖에 없어. 마침내 용기를 얻는 꿈을 꿀지도 몰라. 양철 나무꾼이 슬프게 말했다. 정말 안 됐다. 겁 많은 사자는 정말 좋은 동무였는데 우리는 계속 가는 수밖에.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들은 잠든 도로시가 꽃향기를 들이마시지 않게 양귀비 꽃밭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의 예쁜 장소로 데려갔다. 부드러운 잔디 위에 도로시를 눕히고 신선한 공기가 그녀를 깨울 때까지 기다렸다. 들쥐의 여왕. 이제 노란 벽돌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 드디어 강이 우리를 옮겨다 놓은 만큼 다시 온 거지. 도로시 옆에 서 있던 허수아비가 말했다. 양철 나무꾼이 대답하려는 순간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머리를 돌려보니 이상한 짐승이 들판을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누런 살쾡이였는데 무엇을 쫓고 있는 것 같았다. 귀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두 주로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눈은 빨갛게 불을 켠 것처럼 번뜩였다. 살쾡이가 가까이 왔을 때 양철 나무꾼은 그 짐승 앞에 작은 회색 들쥐가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무꾼 자신도 알다시피 그는 심장이 없었지만 살쾡이가 그렇게 귀엽고 모해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았다. 나무꾼은 도끼를 들어 살쾡이의 목을 댕강 잘랐다. 살쾡이는 두 조각이 되어 그 발밑에 굴렀다. 적에게서 자유로워진 들쥐는 천천히 나무꾼에게 와서 찍찍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제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저는 심장이 없어서 친구가 필요한 이들을 신경 써서 돕지요. 그게 겨우 작은 쥐라고 해도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겨우 작은 쥐라니요. 저는 모든 들쥐의 여왕이랍니다. 작은 들쥐가 분개하며 외쳤다. 오, 그래요? 양철 나무꾼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신은 들쥐 여왕을 구한 훌륭한 일을 한 거지요. 여왕이 말했다. 그때 들쥐 몇 마리가 재빨리 달려오더니 여왕에게 말했다.
여왕님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쾡이에게서 도망치셨나요? 그들 모두 여왕에게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이 우습게 생긴 양철 인간이 살쾡이를 죽이고 나를 구해주었지. 그러니 이제부터 그를 잘 모시도록 해라. 그 작은 부탁이라도 들어주렴? 여왕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쥐가 찍찍대며 합창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토토가 쥐들을 보고 기뻐하며 한번 멍 하고 짖고 나서 들쥐떼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쥐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토토는 쥐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캔자스에서도 항상 쥐를 쫓는 것을 좋아했다. 들쥐들이 놀라 달아나자 양철 나무꾼은 토토를 팔에 꽉 안고 들쥐들을 불렀다. 돌아와, 돌아와, 토토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이 말에 숲을 아래 숨어있던 여왕 들쥐는 머리를 내밀고 소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 개가 우리 물지 않나요? 내가 그러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나무꾼이 말했다. 들쥐들이 한 마리씩 돌아왔고 토토는 나무꾼의 팔에서 빠져나오려고 양철팔을 물어댔지만 짖지는 않았다. 마침내 가장 큰 들쥐 한 마리가 말을 꺼냈다. 여왕님을 구해주신 걸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그러나 머리가 짚으로 채워졌지만 생각을 해보던 허수아비가 재빨리 말했다. 있어! 양귀비 꽃밭에서 자고 있는 우리 친구 겁쟁이 사자를 구해줘. 사자? 사자는 우리 모두 잡아먹을 거예요. 작은 여왕이 외쳤다. 아니에요. 그 사자는 겁쟁이랍니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정말입니까? 쥐가 물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라면 아무도 해치지 않는답니다. 우리를 도와 사자를 구해준다면 사자가 당신들에게 친절히 대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을 믿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돕죠? 여왕이 물었다. 당신을 여왕이라 부르고 당신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쥐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수천은 되죠. 여왕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들 모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긴 끈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왕은 쥐들을 향해 다른 쥐들을 당장 불러 모아 오라고 했다. 여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들쥐들은 사방으로 뛰어갔다. 이제 너는 강가에 있는 나무를 베어 사자를 실을 술래를 만들어 오는 거야.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에게 말했다. 나무꾼은 당장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장가지와 잎을 모두 쳐내고 나뭇가지로 수레를 만들기 시작했다. 가지를 나무못으로 고정하고 커다란 나무 등지를 짧게 잘라 4개의 바퀴를 만들었다. 나무꾼은 일을 재빠르게 잘해서 들쥐들이 다시 돌아왔을 무렵에는 수레가 완성되어 있었다. 수천 마리의 커다란 쥐, 작은 쥐, 보통 쥐들이 사방에서 모였다. 그리고 모두 입에 긴 끈을 물고 있었다. 이때 긴 잠에서 깨어난 도로시는 수천 마리 들쥐가 자신을 수줍게 바라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여왕 들쥐에게서 돌아서서 말했다. 들쥐 여왕님을 소개해줄게. 도로시는 엄숙하게 여왕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왕 들쥐와 도로시는 곧 친해져서 여왕 들쥐는 도로시에게 자신을 부를 때 쓰라고 호루라기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이제 들쥐들이 가져온 끈으로 들쥐들을 수레에 묶기 시작했다. 한쪽 끝은 들쥐의 목에 다른 끝은 수레에 묶었다. 들쥐에 비하면 수레는 수천 배는 컸지만 모든 들쥐들을 연결하고 나니 쉽게 움직였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들쥐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사자가 잠자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아주 애쓴 끝에 무거운 사자를 수레에 실을 수 있었다. 여왕 들쥐는 양귀비 꽃밭에 너무 오래 있으면 들쥐들이 잠들까봐 걱정이 돼서 신하들에게 얼른 출발하라고 명령했다.
작은 들쥐들이 아주 많았지만 처음에 사자를 실은 수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뒤에서 밀어주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 그들은 사자를 양귀비 꽃밭에서 푸른 들판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곳에서 독이 가득한 꽃향기 대신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게 했다. 도로시는 작은 들쥐들에게 친구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따뜻하게 인사했다. 도로시는 커다란 사자와 정이 들었던 터라 그가 구출되자 정말 기뻤다. 수레에서 들쥐들을 풀어주자 그들은 숲을 사이의 자신들의 집으로 뛰어갔다. 여왕 들쥐가 마지막으로 떠났다. 우리가 또 필요하면 들판으로 나와 불러주세요. 그러면 또 도와줄게요. 안녕. 잘 가요. 여왕 들쥐가 달려가는 동안 모두 인사했다. 도로시는 토토가 여왕을 쫓아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었다. 그들은 사자가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다. 그동안 호수아비는 도로시를 위해 근처의 나무에서 과일을 따왔고 도로시는 저녁으로 과일을 먹었다.